22장은 오류 수정 토픽인데 한 2시간 정도의 분량입니다. 회계 변경 1시간 정도, 오류 수정 1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 분량이고, 요걸 이제 회계 처리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랭킹 한 2위쯤 되는 난이도예요. 근데 제 강의 스타일은 필요 없는 거라 안 하죠. 회계 처리 아예 안 할 겁니다. 해봐야 도움 되잖아. 여러분이 뭐 회계팀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필요 없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알려달라. 안 알려줄 겁니다. 제가 의미가 있으면 알려주는데 괜히 알아봤자 수업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괜히 너무 공부 범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할 거는 확실하게 안 해야지. 아무튼 어려운 토픽, 우리는 회계치 없이 뭔가 요령으로 또 할 수 있다. 전체 왁구부터 정리를 해드리고 시작합시다. 우리가 회계 변경이 있고 큰 제목 봐서 알지만은 오류 수정이 있습니다. 회계 변경은 뭔가 회계를 변경하는 것인데 갭이 기업 회계 기준이죠. 갭에서 갭, 얘는 갭이 아닌데 갭으로 갔다. 그러니까 오류 수정은 오류를 수정한다.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옛날에 뭔가 잘못한 거, 기업 회계 기준 위배한 것을 나중에 찾아서 고치는 게 오류 수정, 오류 수정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오류를 단계 찾아서 수정하는 게 오류 수정. 회계 변경은 뭔가 회계를 변경하는 건데 옛날도 인정됐는데 지금도 인정되는 또 다른 방법 바꾸는 것이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고 정책의 변경이 있다. 그래서 제목에 번호를 붙인다면은 1번, 2번, 3번 세 가지 주제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추정의 변경은 뭔데? 어떤 추정치를 바꾸는 겁니다. 정책의 변경은 뭔데? 회계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추정치를 바꾸는 게 추정의 변경. 회계 정책을 바꾸는 게 정책의 변경. 오류 수정은 오류를 수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름 자체 뜻은 뭔지 알겠어. 다만 예시로 들어보자. 예시로. 추정치 바꾸는 거는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모든 변경. 관련 모든 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변경이니까 뭐 내용 연수도 있을 거고요. 뭐 잔존가치. 마지막으로 상각법과 감가상각 관련된 모든 변경은 다 추정치의 변경 본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내용연수가 5년인 줄 알았어. 내용연수가 사실 사용 예상기간이니까 일종의 추정하는 개념이거든. 우리가 이 자산, 만약에 자동차를 샀는데 처음에 취득할 때 5년 동안 사용할 것 같다. 5년 동안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5년 동안 수익 창출될 거라 예상하니까 사용 예상기간이 결국 수익 창출 예상기간이고 그 기간에 맞춰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인식하겠다 이런 컨셉이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내용연수 추정치라고. 옛날에 5년이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1년 지나보니까 3년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바꿔라 이런 얘기지. 잔존가치 뜻이 뭡니까? 내용연수 종료 시점의 처분가치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다 추정하는 개념이지. 아니 내용연수 추정하는 판에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처분하게 되면은 이 자동차 처분하게 되면은 1,000만 원 될지 500만 원 될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미리 추정해서 한다 이거야. 다 추정치의 변경. 처음에 500만 원 맞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300만 원 맞는 것 같아. 또는 빵이 맞는 것 같아. 잔존가치 다 추정치의 변경 개념이다. 상각 방법도 다 추정치의 개념으로 봅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의 가치가 까이는 형태를 반영해서 상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의 가치가 비슷하게 까이면 정해법 쓰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자산의 가치가 많이 까이고 뒤로 가서 적게 까이면 뭐 정률법, 뭐 연수학계법 이런 거 쓰는 거니까 우리 회사에 맞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추정치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정책의 변경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선입선출법에서 다 예시니까 하나만 쓰죠. 총평균법 바꿨다. 그런 거는 다 정책의 변경이죠. 이런 건 선택 가능한 영역인 거잖아요. 어떤 정책의 변경은 메서드, 방법의 변경입니다. 선택 가능한 영역인 겁니다. 선입선출법 쓰든 뭐 총평균법 쓰든 이동평균법 쓰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정책의 변경, 또 선택할 수 있는 영역. 삼각방법 선택하는 거 아니야? 말했잖아요. 아까 삼각방법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고.
정액법, 정률법, 그냥 우리 회사에 맞는 그 자산의 가치가 까이는 형태를 반영해서 삼각하는 거니까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옛적에는 삼각 방법을 다 정책 변경 봤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한 20년 전쯤에는 그랬는데 중간에 개정됐습니다. 야, 삼각 방법 변경은 그건 논리적으로 그건 추정치의 변경이다라고 개정이 됐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결국 삼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어떤 방법들의 변경, 메서드 방법들의 변경은 다 정책의 변경이다. 원가 모형, 공정가치 모형, 재평가 모형, 선택 영역이잖아요. 그런 것들 바꾸는 거 이제 정책의 변경이라고. 오류 추정은 뭐 무궁무진하게 많지 뭐. 감가상각비, 뭐 과소계산, 뭐 재고조사, 뭐 과대계산 해서 뭐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과소 또는 과대계산 이런 것들이 오류 추정이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번호를 붙여놨는데 1번하고 2, 3번. 1번은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 전진법. 소급법 회계처리. 전진법이라는 거 뭡니까? 앞으로 전진. 그렇죠. 과거는 과거대로 다 인정해주고 바뀐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뀐 방법 적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옛날에 뭐 정액법 썼는데 지금 정률법 바꿨대. 그럼 정액법 그대로 다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정률법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진법. 근데 소급법 뭡니까? 과거 재무제표 제작성 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 FS가 재무제표죠. 제작성 안 하는 것이고 다 인정, 과거 다 인정. 제작성 하는 거예요. 소급법인 거 다 뜯어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선의선체법, 재고에서 선의선체법 썼는데 총평균법 바꿨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총평균법이었던 것처럼 과거 재무제표 다 제작성. 외부 재무제표 다 공시한 거 다 뜯어 고쳐서 재공시하는 겁니다. 장난 아니겠죠. 오류 수정도 마찬가지. 과거에 삽질해서 단기에 과거에 삽질한 것을 단기에 찾아가지고 수정하는 것이 오류 수정인데 그래서 과거로 다 돌아가서 다 재무제표 뜯어 고치고 다시 재공시하는 거예요. 오류 수정.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는 누적 효과가 없고 누적 효과가 있다. 그 누적 효과의 뜻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물론 이따가 다 책에도 써놨고 PPT로도 보게 되겠죠. 과거 재무제표 제작성으로 인한 손익의 변동 효과다라고 한번 써보세요. 너무 길어서 말로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예, 교재 써있는데 과거 재무제표 제작성으로 인한 손익의 변동 효과, 그러니까 단기 손익의 변동 효과, 뭐 그것이 누적 효과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단기고 과거야. 이때 어떤 A 방법에서 B 방법 바꿨다 이거예요. 회계 정책의 변경. 그래서 이익이 100인데 뭐 이익이 B 방법 바꿨더니 120이요. 그럼 누적 효과 뭡니까? 20. 이걸 이제 누적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BS든 IS든 다 재공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뭐 요것만 봤을 때 그래 이익이 20 바뀌었어. 손익의 변동 효과. 과거 재무제표 제작성하는 거니까 옛날에 이렇게 공시했는데 120으로 다시 재공시하는 거거든. BS든 IS든 다 재공시하는 건데 손익의 단기 손익의 변동 효과니까 요 20을 갖다가 이제 누적 효과를 하는 거 참고로. 예, 그럼 당연히 누적 효과는 언제 있는 겁니까? 소급법 할 때만 있는 거지. 당연히 전진법 할 때는 재무제표 제작성하지 않는 거니까 누적 효과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과거 재무제표 제작성으로 인한 손익의 변동 효과가 누적 효과니까 당연한 얘기. 그리고 그 누적 효과를 어디다 반영하냐? 기초 이익량을 반영한다. 예, 거기까지 하시면 돼. 기초 이익량을 반영한다. 기초 이익량을 반영한다라고 써있죠. 하지만은 기초 이익량을 반영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옛날에 손익계산서가 100으로 공시됐는데 어쨌든 120으로 다시 재공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단기 손익의 합계는 뭡니까? 이익여금. 그러니까 여기는 20이 어디에 꽂히겠습니까? X 2년 초에 이익여금에 반영이 되겠지. 이익여금에 반영이 되겠지. 단기 손익 합계가 이익여금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적 효과가 기초 이익여금에 단기의 기초 이익여금에 반영한다가 아니라 반영이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어쨌든 뭐 반영한다. 됐죠? 여기까지가 큰 와꾸 잡았으니까 이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누적 효과가 뭐 그런 거다. 회계 변경이다.
새로운 회계 정책, 회계 처리 방법 변경. 하여튼 회계 변경이 회계 처리를 변경하는 건데, 우리가 추정의 변경, 정책 변경이 있다. 이미 살펴봤죠. 정책 변경부터 볼 건데, 회계 정책의 변경은 정책을 다른 정책 바꾸는 거. 말 그대로 정책 바꾸는 것이다. 방법 바꾸는 거다. 메서드의 변경. IFRS에서 허용되는 정책에서 IFRS에서 인정되는 또 다른 정책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회계 변경이 갭에서 갭이다. 옛날에도 인정됐는데 지금도 인정된다고. 그 얘기. 예시. 재고조산의 원가 흐름의 가정 변경. 단가 방법 변경하는 거 말했잖아요. 아까 제가 예시로 썼던 이거고. 그 다음에 결국 어떤 방법들의 변경이잖아요. 선의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원가 모형, 그 다음 무슨 공정가치 모형 이런 것들 방법들의 변경. 어쨌든 측정 기준 변경하면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모형들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메서드, 방법들의 변경이다. 방법 중에서 방법의 변경에서 유일하게 정책 변경이 아닌 게 뭐라고요? 감가상각 방법 변경. 걔는 추정치의 변경이다라고 해서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야, 회계정책 변경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다. 첫 번째,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정책 변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FRS에서 변경 요구하는 경우 사실상 뭐겠습니까? 기준서 개정이지 뭐. 기준서 개정. 회계 기준서는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서에서 예를 들어서 야, 오늘부터 선입선출법 쓰지 마 라고 했다 치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입선출법 쓰는 애들이 다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런 건 정당한 사유다 이거죠. 오케이, 기준서 변경. 두 번째, 굉장히 두루뭉실한 얘기입니다. 정책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밑에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하다. 그러니까 실질에 부합하면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 변경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에 적합한 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하면은 바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에 부합하면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 이것도 치사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계정책 변경은 IFRS에서 그러니까 국제회계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바꿀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틀린 거다. 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아우 짜증나. 그렇게 되면은 틀린 문장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정책 변경 아닌 경우. 첫 번째,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해서 다른 정책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유통업을 했대. 어떤 회사가. 근데 사업이 망했어. 그래서 제조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통업 했을 때 재고조산에 대해서 선입선출법 썼는데 지금 이제 제조업을 바꿨잖아, 업종을. 그 재고에 대해서 이번에는 총평균법 바꿨다 이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바꾼 게 아닌 거지. 그냥 사업이 바뀐 거잖아요. 거래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해서 다른 방법 쓰는 거니까 그게 바뀐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유통업 했는데 지금도 유통업이야. 그럼 여기서 옛날에는 선입선출법인데 지금은 총평균법 바꿨어. 그런 거는 정책의 변경인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거래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해서 다른 정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정책 변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대해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하는 경우. 뭔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중요하지 않아서 대충 처리한 겁니다. 대충. 기업회 기준 위배해서 처리했어요. 우리 회계는 중요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거든요. 뭔 소리냐면은 중요하지 않은 거는 대충 처리합니다. 기업회 기준 어겨도 회계사들이 가서 회계감사할 때 뭐라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수정상 있지만은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 뭐 그냥 넘어갑시다. 물론 이제 회사한테 말조차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다 넘어가는데 이것도 그거지. 야 옛날에 안중에서 기업회계 기준 위배해서 대충 처리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금액조 중에서 커진 거야 그 거래가. 이전에 FM대로 분기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회계정책 변경이라 하지 않는 것이 그냥 과거에 안중했다가 지금 중요해져서 중요성 관점에서 FM으로 처리했을 뿐이지 회계정책 변경이라 하지는 않는다. 예,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정책 변경은 제가 말했잖아요. 거놈하고 오류수정은 소급법이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번에다가 예외 쓰시고 2번에다가 원칙이라 써보세요. 제목 옆에다가 여기다가 1번 예외 2번 원칙. 경과 규정이 있으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IFRS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경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건 예시도 기억하셔야 돼. 경과 규정이 뭐냐면은 여기 써 있잖아요. IFRS 최초 적용할 때 어떤 예외 규정인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또 실무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FM으로 못하고 또 AM으로 야매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쭉 경과 규정들이 몇 가지 예외 사항들이 열거가 됐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과 규정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무형 자산 재평가명 최초 적용할 때 전제법 적용. 왜? 아까 메서드 변경, 어떤 방법들의 변경은 정책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럼 원가무형, 재평가무형 그런 것들 바꾸는 거. 예를 들어서 원가무형, 재평가무형 바꾸면 뭡니까? 정책 변경이지. 정책 변경인데 원래는 소급법이잖아. 근데 뭐라 됐습니까? 전지법. 그러니까 당연히 예외인 것이죠. 왜 전지법 가능하냐? 경과 규정에 쭉 열거돼 있으니까. 왜 그렇게 열거돼 있는데? 뭐 어려움이 있나 보지 실무상.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참고로. 옛날에 원가무형 쓰다가 지금 재평가무형 적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재평가무형이면 이제 우리가 공정가치 평가하는 건데 소급법 쓰자니 이 회사가 지금 50년 전에 설립한 거야. 50년 전에 6.25 좀 지나고 설립한 거야. 50년, 60년, 70년 전에. 근데 이제 그때로 돌아가서 공정가치 자료가 어디 있냐고. 자료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제법 쓰자. 전제법 쓰자 이거지. 그러니까 최초 재평가무형 적용했을 때 회계 정책의 변경은 맞지만은 예외적으로 전제법 쓰자. 그러니까 경과 규정 예외사항인 거죠. 나머지는 뭐 경과 규정 없으면 FM으로 가는 거지. 어떻게? 정책 변경은 소급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경과 규정이 있으면은 전제법 가능하다. 하지만은 소급법이 원칙이었다. 뭐 그런. 예, 용어 갖고 시험에 내진 않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거지 뭐. 소급 적용이란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누적 효과를 계산하고 이익여금, 그렇죠? 기초 이익여금에 가까운 후 전기 재무제표. 그러니까 뭐 소급 적용이 그냥 과거 재무제표 다 뜯어 고친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재무제표 제작성하는 게 소급 적용이다 이런 얘기고, 누적 효과는 처음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을 처음 적용한 경우에 변경점과 변경 후 이익 차이 말했잖아요. 과거 재무제표 제작성했을 때 과거의 손익, 과거의 단기 손익이 변동되는 효과다. 하지만 이 용어 갖고 시험 낼 확률은 제로니까 그냥 참고상 말이 어려서 써놓은 거죠. 소급법 적용의 실무상 1개. 잠시만요. 또 진도 체크.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건 이 사업 초기겠지.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것이 1번. 2번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2번이고 3번은 이렇게 하는 것이 3번이다. 이건 사실상 전제법. 소급법. 새로운 회계 정책 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되는 것을 조정한다. 그래서 이때 현재 어떤 정책을 바꿨대. 그럼 사업 초기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그 방법이었던 것처럼 A에서 B로 바꿨을 때 B였던 것처럼 다 뜯어 고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소급법 1번이다. 실무상의 어떤 한계. 보시면 회계정책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금액 산정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특정 기간에만 금액 산정이 힘들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에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부터 소급법 적용해라. 이때 금액 산정이 안 된대. 그러면은 이때부터 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부동산 원가비용인데 공정가치 적용하는데 그 공정가치 자료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때 없어. 그리고 이때부터 자료가 나왔어. 그럼 이때부터 공정가치 적용해라 이런 얘기지. 할 수 있을 때부터 소급 적용. 세 번째, 과거 기간 전체에 대해서 결정 못한다. 숫자 파악이 안 돼.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공정가치 오형을 투자부동산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 오형 가려고 하는데 금액 파악이 다 안 돼. 공정가치 자료가 하나도 없네? 어떻게? 이때부터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하는 거니까 뭐야? 그 사실상 전제법이지. 그래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회계 새로운 정책을 전진 적용한다. 틀리게 하면 뭡니까? 소급 적용한다 하면 틀린 거죠. 사실상 전진법이다. 그러니까 1번은 완전한 소급법이고요. 2번은 전진적 소급법. 2번 뭐 전진적 소급법이란 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부터 소급법 적용해라 이런 것이고 3번은 사실상 전진법이다. 그렇죠? 장단점 갖고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거는 뭐 중요성이 낮아요. 이런 건 뭐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재무제표 제작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제고된다. 제고된다는 게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전기, 단기 똑같은 방법 적용하는 것이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것인데, 소급법이니까 A 방법에서 B 방법 바꿨어. 하지만 과거도 A 방법, 지금도 B, 그러니까 다시
과거도 B방법, 지금도 B방법. 그래서 전기 단계 똑같은 방법 적용하는 거니까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올라가겠지. 단점은 재무제표 신뢰성 떨어진다. 당연하지. 제작성 하기 때문에. 재공시하는 거잖아, 재무제표. 옛날에 숫자를 이렇게 BSI에서 이렇게 공시했는데 재공시하는 거니까 예, 신뢰성 떨어져 보이겠죠. 제작성 하는데도 또 시간과 비용도 많이 걸릴 것이고, 이 장단점은 이제 참고사항입니다. 여기 이제 소급법을 실제 해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